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필요한 조정을 겪고 나니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뉴욕 증시와 달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비춰진 신중한 뉘앙스보다는 금리 인하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0.52% 오름세로 3,431포인트,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0.8% 오름세로 852포인트에서 전개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을 보시면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5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69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63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305억 원 사자 포지션, 기관 역시 21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46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1.4% 오름세로 79,300원, SK하이닉스 4.3% 반등하면서 거래가 34만 8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가까운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오름세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1만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도 0.2% 반등합니다. 거래가 50만 7천 원입니다. 현대차 0.12% 강세 21만 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오늘 2.2% 약세입니다. 거래가 11만 5,700원, 기아는 0.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5위권까지 보면 지금 시총 1위 알테오젠만 반등합니다. 0.42% 오름세, 거래가는 47만 5천 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58% 약세, 에코프로도 약보합권이고 펩트론이 1.73% 하락합니다. 거래가 28만 4,500원. 파마리서치 역시 0.65% 내리면서 61만 5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는 또 흐름이 다릅니다. 일제히 상승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3% 반등합니다. 29만 2,500원. ABL 바이오가 0.2% 오름세, 리가켄 바이오도 0.75% 상승하면서 14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1% 오름세입니다. 39,400원. 삼천당제약도 0.2% 오름세로 거래가 21만 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상승합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노란봉투법 시행, 피지컬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듈 양산 시장 본격화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에브리봇이 10.5% 상승하며 거래가 18,710원이고요. 로보스타가 16.4% 오름세 39,600원, SP시스템스도 6.5% 강세 기록 중입니다. 9,660원에 거래됩니다. 화장품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화장품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내수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삐아가 11.5% 강세로 거래가 11,160원이고요. 한국 화장품이 7.59% 오름세로 1,920원, 코웨이도 8% 넘게 올라갑니다. 10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80원에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소폭 오르면서 1,383원이었고요. 현재는 1,38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여전히 0.67% 강세로 3,436포인트, 코스닥도 0.8% 올라가면서 85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5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국내 증시. 다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여서 개인들의 힘으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준이 드디어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다시 금리 인하의 물꼬를 텄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성명서 나오고는 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내용 잠깐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명서 문구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문구를 바꿔서 추가 인하를 확실하게 시사를 한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면 추가 조정을 고려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인하는 사실은 100% 거의 그렇게 예상됐던 거다 보니까 이후가 중요한데요. 이 성명서 문구에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여지를 뚜렷하게 뒀기 때문에 성명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 전망치를 6월하고 다르게 3.6으로 낮추면서 2번 더 인하한다는 의미가 점도표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분열된 연준이라 그래가지고 점도표 19명 중에서 10명과 9명으로 나눠지면서 이거 혼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런 정도가 있었고 SEP라 그래서 경제 전망이 있는데 그 경제 전망에서는 약간 좀 그 특이한 블룸버그에서는 이거를 너무 모순적이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제 그 SEP에서 경제 전망하기로는 GDP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내려갈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거로 봤는데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적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건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아마 정치적 압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요 얘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번 금리 인하로부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인하하냐 마냐 이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연준이나 그다음에 미국이 처한 입장상에서 보면 최근에 프랑스 국가 부채 문제처럼 이게 미국에도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퍼거슨 법칙 같은 걸 보면 패권 국가의 부채 이자가 방위비를 넘는 순간에 방위비보다 많아지는 순간에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된다. 영국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일본도 비슷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런 면에서 국가 부채 위기죠. 내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뭐냐? 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내려서 이자가 적게 나가야 되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이 예전에 전쟁 이후에 부채가 많아졌을 때 매번 있었기 때문에 40년대, 70년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융 억압이라 그래서 중앙은행장을 움직여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는 그런 이 하버드 로커프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재정 지배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재정 지배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이나 고용 목표에 두는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재정 수요 맞추는 데 목표를 두게 되는 걸 말한다.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계속 뭐 리사쿡을 해임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년까지 미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에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이제 거시적이고 큰 차원에서 이번 연준의 의미를 부여를 해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 네. 사실 그 기저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이 이제 통화 정책을 웃돌게 되는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같이 끼고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중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 후에 상당히 이제 그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뭐 장중 1% 이상 강세로 가다가 훅 떨어지고 이게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해석이 엇갈렸거든요. 네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아셔야 될 건 매번 지난번 앞에서 일어났던 7, 8번의 그런 경우와 똑같았다. 내용 말씀드리면 왜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약간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냐면 고용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설명하면서 양면적 위험이 현재 있다라고 말한 거죠. 시장은 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냐면 고용이 훨씬 더 어려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는데 그래야 금리를 계속 내릴 테니까. 이 제롬 파월은 뭐라 그랬냐면 위험 관리에 관련해서 양면적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번에 인하는 위험 관리 인하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해서 그 순간에 시장이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만 뒤에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 25bp로 시작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네. 시장은 다시 이제 안도하기는 했고요. CME 워치에 그거에 관련된 반영된 걸 보면 10월 인하가 78%에서 88%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후에 그다음에 12월 인하도 73%에서 79%로 올라간 걸 보면 월가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라고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까지 해석을 해봤고, 자, 미국이 이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제 쉬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죠. 네. 자, 이제 다음 달에 금통위입니다. 네. 미국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확인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도 그럼 내릴 준비가 된 건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 최근에 나온 의사록밖에 없는데 그 의사록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금리 인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한 26% 정도는 금리 인하 탓이라고 평가를 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이런 면에서 정책 공조를 해야 되니 이번에는 인하에 관련돼서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의사록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네. 발표된.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그런 하우스들 의견을 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 봐서는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발표된 FMC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되다 보니 이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예상했던 대로 일단 25bp 금리를 내렸습니다. 투자자들 미장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위에서 아래로 출렁이는 모습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혼조세였단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환호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조금 더 걱정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실린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점도표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나중에 언제든 매크로 경제, 뭐 고용, 물가 이런 사항들이 바뀌면 또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사실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건 저는 벌써 30년간 이걸 계속 봐왔는데 네. 점도표는 그 다음 점도표에 아무 영향력을 안 끼칩니다. 얼마든지 곧바로 변하니까 다만 요 순간에만 집중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실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뉴욕 증시 끝난 마감 상황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시장은 이 발표가 셀더 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고점을 계속 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예상됐던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셀더 뉴스는 아니었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고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혼조된 그 모양이 좀 특이했는데 S&P 500도 하락하고 나스닥도 하락하고 적지만 하락했는데 다우와 러셀 2000은 올라갔어요. 플러스를 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사실은 다우와 러셀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포진돼 있는 지수들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예를 들면 금융주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러셀 2000은 중소형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쪽들은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앞으로 이제 시장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동안 미장을 끌어왔던 건 빅테크, 기술주, 성장주 이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금리를 이제 내렸고 최근에 예를 들면 대표적 엔비디아 흐름을 보면 많이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질까요? 네. 아니면 뭔가 양상이 좀 달라질까요? 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애매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뭐냐면 금리 인하가 미국 정부의 이자를 줄이려는 필요성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많으면 5번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미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냐? 중소형주, 금융주, 바이오 이런 쪽들이 금리 인하의 전형적인 수혜 업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럼 빅텍, 기술주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한다면 사실 지금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럼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침체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가 이렇게 최고치로 끌어올리느냐 하면 구조적 성장 때문인 거죠. 그거는 사실 기술혁명, 인공지능 혁명 같은 거고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줘서 여러 가지 매크로를 이끌어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구조적 성장으로 상승하는 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오르지 않아요. 오르는 것만 올라요?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확실하고 강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주, 또 빅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지능이 뭐가 특징이 있냐면 특이하게 또 과거 어느 기술혁명보다 빠르게 돈을 벌고 있어요. 기술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죠. 에이전트, 버티컬, 막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 먼저 기대감 높은 건 맞지만 먼저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 면들 그런 면들이 뚜렷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보십시오. 오피스 365, 코파일럿 구체적으로 막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느 때 기술혁명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 혹은 버블로 가더라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실적이 같이 가는 쪽이다 보니까 저는 중요하게 이 시장을 이끄는 쪽에 투자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을 짚어볼까요? 워낙 랠리였고 뭐 사상 최고치 경신 뭐 5거래일 연속했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는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오늘 금리 결정이 나고 나서 오늘 장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물론 오후에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국내 증시의 양상도 조금 이제 바뀌게 될 거냐? 올라도 오르는 이유가 이전과는 좀 다를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하게 같은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좀 경기 순환적 요인일 때가 있고요. 구조적 성장일 때가 있는데 한국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2, 3% 올랐죠. 네. 그럼 이거 경기 요인일까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경기 순환 요인이 아니면 그것도 구조적 성장에서 올라가는 건데 구조적 성장이 뭐냐라고 보면 오늘 제가 길지 않아서 이 고민을 가지실 것 같아서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인버스에 손이 간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 돈 벌었어도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고. 차익 실현해야겠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고 싶은 분은 너무 올랐잖아 이제. 다음 타임이 기다리자. 좋은 건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주변 싼 걸 사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는 가야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을 갖고 있냐면 지금 국내 시장은 그냥 명확하게 경기 순환 요인 아니라면 여기도 구조적 성장이거든요. 네. 구조 성장이 뭐냐? 국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내 요인인데 국내 요인은 뭐냐면 정부가 지금 정책을 쓰는 이런 요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배당을 안 주던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주게 되고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사주를 움직이던 것들을 이제는 순수한 의미의 주주를 위한 자사주 매수가 일어나게 되고 소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저는 주식 브로커 생활 꽤 오래 했는데 그때 한국 주식이 좋은데 못 올라갔던 이유가 해결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요 밸류업 때문에 2배, 3배 지금 최고가 찍고 있거든요. 2, 3년 동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떤 장세냐? EPS라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가 아니라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더 높게 보는 똑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 가격을 더 높게 보는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코스피의 강세장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강세장 거의 지수가 2배씩 가는 이런 강세장은 2번 뚜렷하게 있었는데 강세장 그 2번 다 이유가 뭐였냐? 기업 이익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변동이 일어날 때. 또 하나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배경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3조 호황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제 많이 올랐다. 이래서 주도 업종이나 주식에서 나오지 마라. 두 번째, 내 것도 오르지 않겠냐 혹은 싼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이거는 구조적 성장장이기 때문에 오르는 만 오르고 얘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이거 쇼츠를 만들어야겠는데요. 워낙 임팩트 있는 말씀을 지금 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구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아픈 구조가 하나 있죠. 관세.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은 관세가 낮아졌는데 우리는 이제 역전된 상황입니다. 무관세였다가 지금 25% 물고 있죠. 현대차 같은 주가를 보면 확실히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게 보입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관세 단기간에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자동차주 관련된 흐름은 타당한데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관세 협약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게 팩트가 있는데 일본도 영국도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세금이 반영되는 데까지 약 60일 걸렸습니다. 네. 둘 다 56일, 53일 지나서 반영됐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예상대로 9월 말에 한국과 미국이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3분기 자동차주 실적에는 확실히 해결된 관세가 반영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그런 것들은 타당한 거죠. 예. 다만 이 협정에 의해서 올해 말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거냐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뭐 그렇게 금방 예상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구조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금리를 추세적으로 내릴 것 같고 미국이 예. 달러는 그럼 약세로 가고 지금 국채 금리들도 뭐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예전 정상적인 기간으로 돌아가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예.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로 보면 워낙 약세 요인이 없으면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 아셔야 될 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환율 얘기를 하면 항상 고객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도 그게 제가 꼭 다시 물어봅니다. 원화 환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달러에 관련된? 왜냐하면 달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약달러 된다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2019년도에 보험적 금리 인하 했을 때 강달러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리를 계속 연준이 내릴 거니까 달러는 약세가 돼요.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금리를 최소한 앞으로도 5번 내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면 이거는 금리가 내려서라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의심, 그죠?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이다 보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약달러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죠. 다만 원달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율 하락 속도가 좀 더딘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약달러, 미국 정부가 관련된 이 약달러는 기간 내내 적용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로 가면서 원화에 관련돼서도 강세를 예상한다. 한 1,350원 평균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350원.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모습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증시도 화랑이지만 안전자산의 금도 많이 올라요. 양 단위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한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잖아요. 예. 사실 그 전에 금이 올랐던 거는 사실 여러 연준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다면 해결됐잖아요. 네. 지금 클리어 됐죠. 네. 그럼 이제 금값이 한풀 죽을 거냐?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네. 지금 금값을 올려놨던 요인 중에 하나는 계속 갑니다. 뭐냐면 만약에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실질 금리라는 게 낮아지는 구간이 올 거라 이걸 꼭 해지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 사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나는 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라는 걸로 해지해야만 하니까 각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런 실질금리 문제만 움직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유동성 장세가 옵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은 금액이 나쁘냐?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장세가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나타나냐면 그 유동성에서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금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의 실질 수혜를 입는 주식 투자가 들어오게 돼요. 큰 돈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팽창했죠. 코로나 그때. 네. 그랬을 때 금 가격 조정받았습니다. 오히려. 왜? 돈이 이동해서 주식으로. 요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 싸우겠네요. 그러면 지금 부딪히는 면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수월하게 올라가는 면은 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 미국의 정부가 중앙은행장을 움직여서 필요하지도 않은 금리를 계속 내릴 테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 이게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해지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죠. 금이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나빠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그거를 지금에 와서 메인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주식 투자. 이것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연말,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강할 걸로 본다는 거죠.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는 스몰컷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두고 연준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자, 이번 9월 FOMC 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또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Overall, the market slowing in both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workers is unusual. In this less dynamic and somewhat softer labor market,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ppear to have risen. 네,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 보신 것처럼 시장의 예상대로 고용을 우려한 기준금리 인하,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컷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장에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막 1% 이상 막 상승, 그걸 늘려가더니 또 확 줄이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연한 개운치 않은 뒷맛을 좀 남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초반엔 좀 환호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표상에 9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은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을 좀 환호를 했었는데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미 여전히 좀 갈팡질팡한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점도표상에서 보게 되면 새롭게 아웃라이어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나왔죠. 마이런 이사일 것 같은데 결국 2.75라는 결국 그 9월뿐만 아니라 10월, 12월까지 50pp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어떤 아웃라이어가 사실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연준 내 어떤 그런 일사불란했던 의견이 잠깐 좀 갈라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사실은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그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게 되면 물가는 사실은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성장률도 사실은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장률은 더 상향시켜놓고 실업률도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되면 미국 경기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계속될 수 있냐는 좀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금 의구심이 좀 커진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파월 의장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게추를 두긴 했지만 여전히 좀 찜찜하게 물가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조금 그 강조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과연 파월 의장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하나 조금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린 부분들이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그러니까 계속 우려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개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시장이 조금 뭔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시장의 어떤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해석과 관련돼서 이게 어저께 장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향후에 이 해석을 두고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뭐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팡질팡이라는 말이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장 대표님 잘 드러난 건 아닙니까? 이거 환호했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출렁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결정 자체는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을 건데 네.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지금 박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 전망치에서의 약간 어긋남이 있잖아요. 금리 내렸는데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좀 올리고 또 실업률을 또 낮추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시장이 헛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정책에 있어서 고용의 우려를 더 크게 정책에 반영을 한 거고 그것이 6월 달에는 금리를 2번 내린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2번 더 하니까 3번 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면에 내년도와 후년도의 금리 인하는 각각 한 번씩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를 잘 반영한 거로 보고요. 그리고 마이런 이사 들어오면서 아웃라이어로 뭐 125bp를 내리는 그런 점도표를 찍었다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번 9월 FOMC를 기다리면서 소수 의견이나 아니면 빅컷에 대한 인사들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바우먼이나 아니면 월러 이사들이 인하에 대한 그걸 되게 강조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더군다나 이제 마이런 이사까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빅컷에 대한 그 소수 의견들이 더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두 분이 마이런 빼놓고서 두 분이 25bp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보면서 저는 연준의 그 정책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우려는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전문성을 좀 독립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이 보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면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그렇고 성명문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고용의 방점을 찍고 이번에 인하 결정을 내렸음은 여러 군데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주 교수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거기에 물가의 움직임이 금리 인하에 조금 도움을 준 부분은 뭐 여전히 물가 수준 자체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파월이 내지는 연준이 우려했었던 그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덜 하면서 고용에 집중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었다라고 보이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파월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그걸 수입해서 제조해가지고 소비자에게 그 넘기는 기업들이 이거를 관세에 따른 그 가격 인상분을 약간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완충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고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연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물가는 뭐 비교적 그 기대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또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높였어요. 이거 아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거죠. 1.4에서 1.6%로. 관세도 나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여러 취했던 정책, 뭐 반이민 정책부터 해서 이런 정책들이 그래도 경기를 크게 흔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 실제 관세가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일반 소비 경기에 미치는 경우도 그러니까 악영향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비 심리를 보면 상당히 최근에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안 좋은 그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 저소득계층, 15,000불 이하 소득계층에서만 사실은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로 인해서 일부 소득계층, 저소득계층만 사실은 지금 소비가 타격을 입고 있지 중상위 계층에서는 뭐 자산 가격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고용도 여전히 뭐 사실 실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소비가 사실 좀 탄탄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를 지금 아무래도 지탱하고 있는 거는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투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취약하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투자라든지 또 이제 뭐 디지털과 관련된 뭐 AI 투자와 관련된 이 무형자산 투자 자체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예상 밖에 우리가 뭐 AI 버블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그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기대보다도 사실은 성장률을 높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 투자는 뭐 사실 좀 일본과도 이제 그 관세 협상 투자 타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9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양 두 국가만 가지더라도 그렇게 보면 향후에도 미국의 투자는 상당히 견조할 수 있다. 거기에 만약 금리를 연말까지 지금 포함해서 75bp 내년 초까지 100bp를 내린다라고 하면 네. 주택 경기 자체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뭐 우리가 일부에서 뭐 고용 둔화라든지 뭐 관세 때문에 우려는 했지만 실제로 뭐 연착륙 흐름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를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 게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강조를 했고 부정적 요소들도 강조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동훈 교수님, 고용 지표는 우리가 경기의 후행으로 보잖아요. 네, 후행 지표. 그렇죠. 네. 고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타이밍에 선행 지표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상향을 했어요. 네.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건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예. 일단은 올해는 뭐 둔화, 이제 마더릿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늘 그 경제 전망 그 예측치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그 잠재 성장 수준을 한 1.8%로 정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이제 연준 총재 파월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게 노동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노동시장이 그 이민자 정책 때문에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들면서 맞아요. 이제 기이한 그 희귀한 균형이 균형이라고 이제 그랬죠? 이루어지고 네.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축소 균형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 방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분 중에서 조금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게 지금 그 소비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 투자는 좋은데 이제 네. 소비가 안 좋은데 소비 심리 특히 안 좋은 부분이 저소득층이다. 이 저소득층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2022년부터 이렇게 시작됐었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미국의 저소득층이 소비 심리가 매우 악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컬럼니스트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텐데 인하를 하는 이유가 고용이나 뭐 내지는 물가를 고려해서가 아니고 저소득층의 그 생활
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일단 어떻게 보면은 잠재 성장 수준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주요 요인이 소비다라고 보면은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를 조금 진작시키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를 탄탄하다 이렇게 보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이 실업률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해서 좀 어둡게 볼 수도 있지만 이코노미 is not bad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쁘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올해 성장률 1.6% 그리고 내년도 1.8%, 후년도까지 1.9% 전망을 했잖아요. 적어도 연준이 볼 때는 연준의 그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경로, 적어도 올해 3번, 내년에 1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5bp 내리면서 위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아니면 급격한 냉각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망과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도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점도표 분석을 좀 제대로 해 주시죠. 올해 2차례, 내년 1차례. 지금 점도표상은 그렇고 완전히 합치는 의견도 아니고 좀 밴드가 넓습니다. 그 위원들이 다 조금씩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점도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지금 결국 연준 내 생각 스펙트럼이 사실은 너무 넓어졌어요. 너무 예. 넓어진 부분들이고 이제 그거는 결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좁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그 이제 조만간 뭐 파월 의장 후임이 만약 임명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준 내 그 압박이 더 세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이런 의사 쪽의 의견 쪽으로 조금 이제 좀 수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뭐 지금 남은 2차례, 뭐 내년 뭐 1차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면 올해 뭐 지금 다 스몰 컷을 얘기를 25p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순간엔 또 50bp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연준의 생각들이 조금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향후에 이 점도표가 뭐 결국 그대로 가기보다는 상당 부분 아래쪽으로 좀 수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마이런이 반란표를 비컷으로 일단 한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상이 이제- 아니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발표가 됐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 스티븐 마이런 같은 이사의 입김이 더 세진다라고 한다면 이 점도표, 특히 이제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파월이 그 인터뷰에서 설명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이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충격처럼 물가와 생산이 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그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리 정책의 대응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점도표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물가에 대한 그 부담 부분이 고용 시장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고용 시장 상황을 보고 좀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할 때 보면
그 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지켜보다가 올라야 될 때다. 그러면은 그걸 여러 차례 걸쳐서 올리고, 특히 베이비 스텝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도 예측하는 것처럼 지금 10월하고 12월에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그래서 비록 점도표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지만 그 점도표의 추세 자체도 그렇고 과거 연준의 금리 정책 방식도 그렇고 일단은 올해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2차례 인하 시사한 거죠. 네. 장 대표님은 점도표가 위원들마다 이렇게 밴드가 넓어진 사례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뭐 125bp까지 팍 내려온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건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 마이런 이사가 우리 그 연준의 그 이사회에 들어오면서 예상했던 거를 바로 보여준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빅컷이냐 앞으로 빅컷을 우리가 올해 안에 더 예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지난 2달 동안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면 새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잖아요. 과거에 보통 14만에서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정작 다시 계산해 보니까 7만 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반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것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25bp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도비시했던 바우만 이사나 월러 이사도 25bp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0월 달과 12월 달에 50bp를 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왜냐하면 이번 인하가 노동시장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엄청 큰 충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업률이 바로 4.5%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수가 지난 6월처럼 감소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완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특히 노동시장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앞으로 세밀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사를 보면 앞으로 점점 트럼프의 이 연준 내 입김이 세지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에도 논란과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친트럼프 인사, 반트럼프 인사를 나눈 그런 모형도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걸 이제 공개도 하기도 했죠. 스티븐 마이런 이번에 반란표인 건 우리가 알겠는데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보우먼 이사라든지 지난번에도 사실 반대표 던졌던 그런 이사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트럼프 대통령 입김이 연준 내에 세지지 않겠습니까, 주 교수님? 그러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리 정책 발표 후에 그 파월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이 연준 독립성과 관련된 거였고 네. 마지막 질문도 연준 독립성과 처음과 끝을 다 그래서 독립성으로 정식을 했군요.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어떤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연준을 더 믿냐, 트럼프를 믿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고 경제학자로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제 면도 있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서 정권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중앙은행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매우 거칠어 가지고 저희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마이런이 그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네. 독립성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중앙은행이 정권하고 뭐 싸우는 게 그게 독립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파월이 계속 금리 정책 발표할 때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는 게 benefit of American people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물가도 안정을 시키는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어떤 그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걸 이제 그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네.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이니까 어떤 이렇게 좀 언론에서는 정부와 그 중앙은행이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 파월은 그 연준의 독립의 의미를 잡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얘들 그런 거죠. 건전한 협치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 FOMC 회의 앞두고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컷이라는 답을 내놓고선 마치 연준을 압박을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그 주도권은 연준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분이 파월 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잖아요. 네. 금리 내려라, 뭐 그만두게 하겠다. 거기다 최근에 리사 쿡 이사까지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마이런 이사가 들어왔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되면 네. 사실 그 지금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그 이사회 그게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이사 4명이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쪽의 지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7명의 연준 이사와 5명의 지역 연준 총재가 있는데 7명의 연준 이사들이 지역 총재들을 뽑는다면서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그 정책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연준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 이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코드 자체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연준은 약간의 타협을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퍼퓰리스틱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의견을 따라서 갈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책임들을 다 자기들이 져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사람보다도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연준이라는 기관에 대한 명성에 대한 신뢰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좀 현실적으로 좀 수용하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을 하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50bp 내려라 그렇다고 무조건 내리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의장이 미리 선임이 되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의장이 선임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 그림자 의장이라고 해서 파월의 입김이 실질적으로 약해지고 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레임덕 얘기를 하는데 임명할 것 같아서요. 예, 어쨌거나 임명할 것 같아서 드리는 예, 질문입니다. 뭐 결국 의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연준 내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레임덕 비슷한 것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에 뭐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연준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뭐 무작정 따라가긴 뭐 시장의 어떤 그 신뢰도도 있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아시겠지만 너무나 독특한 성격의 어떤 대통령인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미국의 뭐 정책 기조가 사실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국식의 어떤 국가 자본주의 모든 자원 재원을 국가가 통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사실은 이 네임덕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될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준의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연준의 어떤 신뢰성 자체가 떨어졌을 때 항상 미국 경기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특히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트럼프 파월 의장이 교체되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데 집착을 하는 거죠?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리길 원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무조건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건 그 경제책사들도 다 아실 것 같고 과거에도 아픈 역사들도 있잖아요. 금리를 그냥 무턱대고 내렸을 때 그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더 왔던
역사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가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데 집착을 하는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동훈 교수님.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한다. 예, 그 부분을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네. 지금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이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그 120%를 지금 상회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보수 정권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지금 재정 부채 비율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그래서 국채 시장 금리가 쫓아서 내려가지 않아요. 특히 빅컷인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금방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춘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낮아진 금리에 의한 이 재정 적자를 회복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내지는 국가 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 금리 가지고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거하고 더불어서 재정 적자 관련해 가지고는 관세를 올리는 것도, 이게 관세가 미국이 결국은 그 조세 수입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재정 적자를 또 그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세금은 그게 외부에 매겨지든 내부에 매겨지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의한 조세 증가, 조세 수입 증가가 이 그 세수 기반 축소에 의한 이 조세 수입 감소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조세 같은 경우에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도, 그거는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관세 이런 문제도 이게 좀 그 공평하게 매겨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 자체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세수 기반이 넓어짐으로써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지, 지금 금리 인하 가지고 어떤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그 실질적인 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럼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미국의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국채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입장과 연준의 입장이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두 연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제약적이다, 높다. 이건 내려와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가 틀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물가 안정될 거니까 금리 빨리 내리자는 거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근데 연준은 금리가 높더라도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따른 불안이 아직까지 있다는 점을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적당히 줄여서 하자는 그런 견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적으로 그러면 왜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많이 내리라고 하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자 지출비가 전체 예산에서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국방비를 초월할 정도로 이자 지급을 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낮춰도 25bp씩 낮추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바이든 이사 얘기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연말까지 100bp 이상 내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올 경우에 내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없으니까. 금리 내릴 때 제일 우려되는 점이 금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면 금리가 내려오면 소비나 투자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여기다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금리를 내리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통화 정책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일관성, 네. 일치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허무는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8월 CPI가 2.9%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연준을 압박하는 봐라 괜찮잖아 금리 내려도 되잖아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연준도 예를 들어서 물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거 민감한 사항들을 백악관한테 보고서 형태든 아니면 구두로 설명하든 하지 않나요? 자꾸 우리 금리 내리면 CPI 이거 확 튈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설득을 안 하나 봐요? 아니면 설득해도 안 먹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보고를 하겠죠 어떤 식인 간에. 근데 뭐 정기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하시는 증언을 이제 상하반기하면서 네,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하튼 지금 뭐 물가도 물가지만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린 이 그 미국의 국채 부담 그리고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지금 큰 변수인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OBB 배법을 이제 하면서 사실 8월달 관세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월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재정 수준에 좀 또 경고등이 켜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사실 OBBA 입법이 더 이제 본격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적자 부담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자 부담을 빨리 낮춰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사실은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바로 해서 이자 부담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요새 보게 되면 단기 국채로 사실은 발행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재원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가 빨리 내려주면 그래도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 테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금리 요구를 계속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인하해도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지면 그럼 다 도루묵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새 최각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소소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내년 들어가서 이 재정 수지 문제를 그러니까 그 국채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CC 장기 수익률 곡선 정책이라든지 또 소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이 지금 안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자체는 예상보다 상당히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 25bp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니까 슬라이스하게 오르네요. 이건 뭐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환율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어쨌든 금리를 내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채권 금리나 뭐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질 거다.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낮아질 거다. 이제 이런 상식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게 가네요. 왜 그런 거지? 일시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분석을 하나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변수가 변하면 그 영향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제박 변수가 이제 생긴 건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준이 금리만 내리고 금리만 계속 내린다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로 가야죠. 네.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도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리지만 장기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호키시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하면 달러 지수는 약해지는 것보다 강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이번에 좀 올라간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달러 원 환율로 우리가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이 지금 뭐 1,370원, 1,380원이라고 하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 교수님. 예, 그러니까 뭐 국내 원달러 환율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뭐 다른 또 이제 많은 우리나라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은 환율을
그 1,350원대 뭐 요 정도로 뭐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약세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좀 보기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그 관세 협상 부분이 하여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높은 관세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 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의 분위기 중에 그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통화 수합 네.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이 그렇게 일본한테는 해줬으면서 우리나라한테 좀 그 미온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향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이제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도 여러 통제박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 같긴 한데 합리적인 시대가 아니어서 또 모르겠습니다. 뭐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주식 매수 자금 자체가 상당히 꽤 많이 많이 들어왔죠. 늘어나고 네. 또 내년 4월에 우리나라 그 세계 국제 지수 펀드 위비에 사실은 가입을 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들인데 최근에 그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게 모든 그 유로화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거의 뭐 껌딱지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달러에 대한 어떤 약세 기대감이 사실은 팽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러를 사실은 뭐 이렇게 쉽게 팔기가 사실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여전히 뭐 다른 국가보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달러의 어떤 약세를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관세 이제 합의는 됐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요. 뭐 관세 추가적인 어떤 관세 협상도 있고 또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또 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결국 원화의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이 달러가 이 강세가 됐던 국면을 보게 되면 미국이 항상 이 기술 주도의 어떤 패권국으로서 입지가 강화될 때 항상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네. 결국 달러를 그러니까 바이 US 현상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달러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뭐 연발까지 한 1,350원 정도 환율을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원화 환율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흐름에 봤을 때는 좀 현재는 합리적인 어떤 전망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제 좀 정상화되고 그때 환율 수준이 이제 1,290원, 1,310원 초반대 그때 그렇게 밴드가 왔다 형성이 됐는지 그때로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어렵겠네요. 뭐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 남았죠? 이제 금통이 다음 달입니다. 주 교수님, 예. 이제 그러면 금통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일단은 여건은 마련됐네요. 네네. 일단 대외적인 여건은 마련이 된 거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리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시장 문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 이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두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주택 가격 지수를 한국은행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0월, 11월 두 차례 그 금리 결정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그 중에 한 번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린다. 근데 이런 논리는 사실 좀 살짝 옛날식 어려운 면이 사고방식입니까? 있는 게 더군다나 지금 옛날식 사고방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론이니까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금리 역전 상황이 지금 한미 금리 역전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 미국과의 금리 차는 좀 그 자본 유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돼서 이게 축소가 될 수 있으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라고 해서
한국은행 금리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2.5% 그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을 볼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률이 올해 1%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예, 내려야 된다는 그래서 필요성이 있네요. 그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그래서 10월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11월은 그냥 두고 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내년에 그 필요한 방향으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 2번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이제 점도표상에 나왔으니까 3번 내리면 우리 한 2번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장 대표님. 예,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왜 연준이 금리 내렸을 때 내려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잖아요. 물론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면 하나 대외 요인이고 하나 국내 요인이라고 보면 대외 요인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 같은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금리 결정. 근데 관세 불안은 이전보다 많이 이제 완화됐잖아요. 어차피 협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고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데 연준이 9월 달에 이제 이번에 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한은이 금리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또 내린다고 점도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대외 요인력에서 연준이 금리를 3번 정도 내렸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제일 크게 걱정되는 게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성이죠. 외환시장.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약세가 되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 코스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에 주어진 3번의 금리 인하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내려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국내 요인이 그러면 이 나머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거냐인데 앞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 아니면 뭐 집값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과감한 금리 인하를 억제하는 것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 요인 중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국내 요인에서의 금융 불안정성을 생각을 해보면 10월 달 정도에는 한 번을 내리고 좀 기다리다가 내년 정도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5명의 금통위원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로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한 번은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는 주식시장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랠리니까 오랜만에 지금 물 들어와서 계속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 더 커질 유동성 장세, 그럼 랠리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예,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9월 달 들어와서 국내 주식시장이 사실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은 있는 상황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2년 전이었죠. 사실은 그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연준의 어떤 디스인플레이션의 렐러티브가 강해지고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던 이러한 국면이 다시 조금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다소 좀 뻣뻣하긴 하지만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금값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주식시장은 더더욱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여기에 금리 인하 뭐 아까 한은도 얘기를 하시죠. 우리나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올해 그냥 내릴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어떤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 거기에 지금 150
100조로 예상되고 있는 이 국민성장펀드 자체의 어떤 자금들이 국내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 자체는 우려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장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체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일부 종목만 사실은 올라가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승폭이 과연 이 정도일까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 뭐 최근에 들은 디램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어떤 상승 랠리가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국내 어떤 추가 상승까지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 하나만 짚어보면 최근 이제 프랑스 관련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디폴트 위기까지도 뭐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 교수님 유럽 재정 위기 한번 겪었잖아요. 예. 남유럽발 예, 재정 그렇죠. 위기. 네.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그때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근데 건데. 그때하고 이제 프랑스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많이 같기는 달라요? 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 뭐 복지 지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전의 그 재정 그 위기도 뭐 물론 그런 것 자체가 그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소가 되긴 하는데 네. 이 재정 적자 확대가 되는 부분을 이게 통화 주권이 있어가지고 그 정부가 독립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EU의 그 이제 유로 단일 통화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단일 통화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은 국가 간의 이게 재정 문제가 이 격차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 국가의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제한을 EU에서 이제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노력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제 프랑스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 개인들의 이익을 국지주의면 위해서는 이게 들고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확산되기는 않을 것 같고 이 프랑스 안에서 그 어떤 그 정치적 해결 방안이 찾아지면 문제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결정 후 시장은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보다 금리를 내린 배경에 대한 파월 의장의 설명이 투자자들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는 뭐 이 고용, 물가, 경기 상황 같은 거시경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듭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